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유족급여. 빨리 정리하자.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고 국화향과 섞여 묘한 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일망 장례식장. 슬픔보다 돈이 먼저. 2025년 3월 12일. 남편 한도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7살 딸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백정희는 71세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하고 울부짖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모두 떠나자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정신 차려. 이제 정리할 게 많아.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서 받을 거 있잖아. 유족급여 같은 거 말이야. 빨리 알아봐야 해. 장례가 끝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누이 한유라도 다가왔습니다. 47세, 남편 도윤보다 2살 위인 누나였습니다. 유라 형님은 조의금 봉투를 하나 꺼내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누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씨, 이거 제 마음이에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시누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은서 씨, 도윤 오빠 회사에서 뭐 나오는 거 있죠? 퇴직금이나 그런 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있고 산재 처리됐으니까 유족급여도 나오고. 은서야, 그거 언제쯤 나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3개월 전 업무 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시아버지 한 명씩이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세,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도 어려워. 너도 알잖아. 도윤이 아빠 연금 얼마 안 되고 유라도 애들 학원비에 전세 보증금 모자라서 난리고. 그러니까 그 돈 나오면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서 씨도 힘들잖아요. 다만 우리도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죠. 그렇죠, 은서 씨?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영정이 있는 이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 서연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저는 서연이를 안아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곧 갈게.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정리할 게 많아.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빨리 정리해야죠. 시간 끌면 안 좋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딸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소의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국화 화환들 사이로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이망 3년 전 행복했던 그때.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2년 5월
저와 남편은 부산 외곽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5평짜리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을 모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남편 한도윤은 중소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38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셋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격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딸 서연이는 당시 4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은 서연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진짜 행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다야. 이게 행복이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해 6월 중순, 신우이 유라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기 너머로 유라 형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야? 전세 사기? 얼마나 물어야 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세 사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 집주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억 6,500.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6,500만 원. 우리 전세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누나네 애들 둘 다 고등학생이고 매달 학원비만 80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한다니. 누나가 울면서 전화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댁은 부산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구도심에 있었습니다. 20년 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신우이 유라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 형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누나 사정이 이래. 우리도 돈이 있으면 도와주지. 근데 우리 형편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시아버지는 담배만 피우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라 형님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남편이 누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희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이라며? 그걸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나중에 다 갚을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누나가 진짜 위급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우리가 1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난 당신 뜻을 따를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전세 보증금을 빼서 누나한테 빌려드릴게요. 대신 이건 빌려드리는 거예요. 갚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마주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래. 당연히 갚지. 유라야, 들었지? 동생이 이렇게 도와준대. 유라 형님이 울면서 남편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꼭.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남편이 제 손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보답할게. 그렇게 우리는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중 1억 6천5백만 원을 시누이에게 빌려줬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내 이름으로 보관해줘. 채무 확인서야. 누나한테 서명받았어.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남편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몰라.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넌 이걸로 너랑 서연이를 지켜.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기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산막 남편의 마지막 준비.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12월 유라 형님은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세 보증금을 빼줬기 때문에 월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부산 외곽 끝자락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우리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 환풍기는 고장 난 지 오래였고 겨울이면 벽에서 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장 승진 후 야근이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 늦었어. 저는 라면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빨리 먹어. 식기 전에.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한 입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누나한테 돈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벌써 6개월이야. 누나가 한 푼도 안 갚았어. 전화하면 조금만 기다려. 곧 갚을게 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내가 동생인데 좀 더 기다려줘야지 이러시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갚을 줄 알았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벌면 되지. 서연이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남편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납품 마감이 촉박했고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흔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일어나야지.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한 채 신음했습니다. 어지러워. 못 일어나겠어.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3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비는 85만 원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남편이 병실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이상한 생각 자꾸 들어. 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쓰러지면 어떡하지? 너랑 서연이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 아무 일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하나만 약속해줘. 내가 정말 무슨 일 생기면 넌 절대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 알았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퇴원 후 남편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남편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저녁 9시였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당신, 괜찮아? 남편이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사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고 혈압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저를 부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리 와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안에 서류가 있어. 누나한테 돈 빌려줬을 때 받은 채무 확인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녹음까지 다 있어.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건 내 이름으로 보관하는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혹시, 정말 혹시 내가 없어지면 이걸로 너랑 서연이를 지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당신 아무 일 없어. 남편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만약을 대비해야지. 우리 집안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 특히 돈 문제에서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돈 빌려간 지 벌써 1년 3개월이야. 한 푼도 안 갚았어. 전화하면 힘들어서 못 갚겠다 그러고. 어머니는 그래도 가족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고.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누나, 아버지 다 널 괴롭힐 거야. 내가 회사에서 받을 돈, 보험 다 가져가려고 할 거야. 그때 이 서류로 맞서.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은 퇴원 후에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책상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이미 구급차를 불렀다고.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정지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남편은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 40분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제게 맡긴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제게 무엇을 할지. 사망 장례 후 압박의 시작.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 서류들 준비했어? 유족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해야 해. 저는 아직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돼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어딨어. 빨리 알아봐야지. 회사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산재 처리됐으니까 급여도 나오고 빨리 처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서 씨, 저도 힘들어요. 오빠 없으니까 정말 막막해요. 그 돈 나오면 조금만 나눠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에서 연락이 3번 더 왔습니다. 시어머니 2번, 신우이 1번. 저녁에는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도 어렵다. 도윤이가 우리 아들이잖아. 그 돈, 우리도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제가 수령권자예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가족인데. 그래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시댁에서 온 전화 8통, 시댁에서 온 문자 12건.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전화했습니다. 신우이는 하루에 문자를 5번씩 보냈습니다. 은서 씨, 언제 나와요? 처리는 하고 있어요? 왜 답이 없어요?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댁에서 온 전화 47통, 시댁에서 온 문자 89건. 저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격리직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서연이와 제가 살아갈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벌써 2주가 지났잖아. 그 돈 나오면 바로 이 계좌로 넣어. 문자 보냈으니까 확인해. 문자를 확인하니 시어머니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명의로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받는 거라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아들 돈이야. 내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돈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줄 생각이지? 그래서 시간 끄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리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깜짝이야? 미안해요. 그냥 기다리다가. 저는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진지하게. 저는 서연이를 방에 들여보낸 후 신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도 알잖아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전세 보증금 날아간 거. 그때 도윤 오빠가 도와준 거.
근데 제가 못 갚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돈에서 조금만. 아니, 제가 원래 빌렸던 1억 6,500은 제가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은서 씨,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오빠도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제발이요. 저는 손을 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저희가 10년 모은 돈이었어요. 당신이 갚겠다고 했잖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서 씨,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도 오빠 잃어서 힘든데 돈까지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도 힘들어요. 서연이 키워야 하고. 신우이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은서 씨는 뭐예요? 유족급여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서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이러면 안 돼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7만 원.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했습니다. 45만 원. 서연이 어린이집비 35만 원. 생활비 30만 원. 모자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넌 절대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오망 집안의 침입자. 3월 24일. 회사에서 일하던 중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현관 도어벨 카메라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집이 불안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6만 원. 알림을 확인하니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둘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열쇠는 제가 결혼 초에 시댁에 비상용으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사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1시간만 다녀와도 될까요?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까지는 25분 거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신우이는 거실 책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소리도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네. 어디 뒀을까?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재 같은 데 있지 않을까요? 도윤 오빠가 일하던 방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서재였습니다. 신우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만 없애면 끝인데 은서가 어디 숨겨뒀을까? 신우이가 책장을 뒤지며 대답했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야 해요. 그거 없으면 저희 끝나요. 저는 택시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맡긴 그 서류. 하지만 그 서류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경고대로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 8,000원을 내고 황급히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서재에서 나오며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아, 은서야. 그게 우리가 도윤이 물건 좀 챙기려고. 신우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옷이랑 시계 같은 거 추억으로 좀 가져가려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열쇠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야. 며느리 집에 못 들어올 이유 있어?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 집이에요. 제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가 도둑이에요? 가족인데.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한테 나가라고? 내가 감히?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다음부터는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신우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서 씨, 후회할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신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가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올 때가 아니야. 둘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은서야, 너 두고 보자.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집에 무단 침입한 영상. 그 종이만 없애면 끝인데라는 대화. 서랍과 옷장을 뒤진 장면. 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맡긴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그 서류들. 채무 확인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육망 법무사 사무실과 마지막 경고. 3월 27일 오후 3시. 저는 회사 조퇴를 내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산 중심가의 작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서류를 맡긴 곳이었습니다. 법무사 김현우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은서 씨, 여기 있는 서류들. 남편분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채무 확인서입니다. 2022년 6월 18일자로 작성됐고 신우이 한유라 씨의 서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6,500만 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채권자가 오은서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김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오은서 씨명의 계좌에서 한유라 씨 계좌로 1억 6,5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이네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문자 기록입니다. 한유라 씨가 보낸 문자들이에요.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미안해 같은 내용들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73건입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법무사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입니다. 남편분이 신우이와 나눈 통화 11건이 녹음되어 있어요. 돈 언제 갚을 거냐는 질문에 신우이가 지금은 힘들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 법무사가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은서 씨, 이 자료들이면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 확인서, 송금 내역, 문자, 녹음. 완벽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김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면 빠릅니다. 보통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이에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지만 이 증거들이면 이길 확률이 99%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법무사가 한 가지를 더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은서 씨가 보내신 집 침입 영상 봤습니다.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고소하시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 법무사가 조언했습니다. 제 생각엔 일단 민사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래도 괴롭힘이 계속되면 그때 형사고소를 추가하세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급 명령 신청부터 시작해 주세요. 김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바로 신청서 작성하겠습니다. 법원 접수까지는 3일 정도 걸립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어제 내 집에 갔었는데 내가 쫓아냈다며?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락?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집에 허락을 받아야 해? 내가 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서야, 솔직히 말해. 너 우리한테 돈 안 줄 생각이지? 그래서 시간 끄는 거지? 유족급여 나온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처리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벌써 한 달이 다 됐어. 분명히 나왔을 거야.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은서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일주일 안에 돈 정리 안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월 2일,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은서 씨, 우리 만나요. 진지하게 이야기합시다. 이러다간 법정에서 만나게 생길 것 같네요. 그건 우리 모두한테 안 좋잖아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가족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분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신우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씨,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남인가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빌린 1억 6,500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신우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그 돈 제가 진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저희 부부가 10년을 모은 돈이에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한테 그 돈이 어딨어요? 은서 씨는 유족급여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시댁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가족을 돈으로 보는 거야? 너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지? 내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저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실망 서류 한 장의 힘. 4월 8일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어벨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3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법원에서 뭐가 왔던데? 지금 명령? 그게 뭐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빌린 돈 갚으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시누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은서 씨, 진짜 법원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이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2년 넘게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시아버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래도 가족인데 법원까지 가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딸의 미래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저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채무 확인서? 이런 게 어딨어? 저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2022년 6월 18일에요. 시누이가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빠가 형식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진짜 받을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으셨고요. 2022년 6월 20일 1억 6,500만 원이 형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 들고는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증거 없어.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복사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본은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금 찢으신 건 복사본이에요. 시누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입니다. 2022년 6월 20일 제 계좌에서 형님 계좌로 1억 6,5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도 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형님이 보낸 문자들입니다.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73건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요. 시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남편이 형님한테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을 때 형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래도 우리 도윤이 가족이잖아. 좀 봐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도윤 씨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엄마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시누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은서 씨, 제발이요. 저 진짜 그 돈 없어요. 법원 가면 저희 집까지 날아가요. 저는 시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보이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고함쳤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내가 재수 없어서.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도 녹음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앞으로는 법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신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대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팔막 무너지는 성. 5월 15일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유라는 오은서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자는 연 12%, 지연 손해금 포함. 법무사 김현우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김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오은서 씨 상대방이 이해 제기를 안 했습니다. 지급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이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재산 조회해 보니 한유라 씨명의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차량도 있고요. 압류 신청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제 집까지, 전세 보증금까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빌린 돈입니다. 갚으셔야죠.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6월 중순,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경매요?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어. 확실하다고 해서 그 돈 나오면 대박 난다고.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사기였어. 회사가 문 닫았어. 6,400만 원. 다 날아갔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은서야, 제발 유라한테 소송 취하해줘. 제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다 죽으라는 거야. 너 그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7월, 신우인의 전세집 보증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신우이 가족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경매로 집을 잃었습니다. 두 분은 신우이 원룸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8월 초,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은서 씨,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야.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경비일 시작했어. 일은 넷인데 일을 해야 돼. 우리 어머니랑 유란의 식구랑 5명이 원룸 하나에서 살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서연이 잘 키워. 우리는 이제 연락 안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녁 먹자. 서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저는 서연이를 안아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자. 우리 둘이서. 그리고 3년 후 2028년 4월 3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부산 해운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벚꽃잎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예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저는 이제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340만 원이었습니다. 격리직에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지하 원룸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4평짜리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 법원 판결로 받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이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저예요. 유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정말 급해서 연락했어요. 애들 학원비가, 이번 달 월세가, 제발 조금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0만 원만. 아니, 5만 원만. 제발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신우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은서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송금을 했습니다. 금액 1만 2천 원. 신우이 계좌로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형님,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금액이 중요한가요? 메시지 전송 완료. 저는 신우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이 모두 차단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전화 왔어?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근데 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우리를 지켰어요. 이제 우리는 괜찮아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엄마, 나 오늘 치킨 먹고 싶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치킨 먹자. 우리는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남의 인생을 털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서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